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유민구입니다. 아이 한 명이 나라의 미래라고 할 만큼 태어나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저출산 시대입니다. 정작 그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사회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좀 의문인데요.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해마다 30-40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부모에 의한 학대 건수는 무려 연간 24,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그 새 아이를 키우는 아빠지만은 이 숫자는 정말 믿기가 힘든데요. 참 안타깝고 아이들은 죄가 없는 거잖아요. 4년 전 그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생을 마감한 16개월 정인이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인이법 만들어 시행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씁쓸한 현실을 짚어봐야 할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공간이 돼버린 정인이 같은 아이가 내 주변에는 없는지 늘 관심 갖고 어른들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죠.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같이 잘 키워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정은혜 아나운서 대신 이제 진행을 맡은 지 사흘째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이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에 읽는 사람에서는 일 잘하는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인사이드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오늘의 퀴즈도 드리죠. 최근 수확철을 맞은 이 채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생산량은 늘고 소비는 부진한 탓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채소가 유명한 제주도는 생산량이 작년보다 50%나 늘어서 가격 폭락이 더 걱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채소는 색깔이 주황색이고요.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름이 이 채소랑 똑같습니다. 우리 제작진 너무 친절하게 답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 한 분께 드리고요.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십시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달 들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금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농수산 뉴스 시간에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죠.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거의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듯한데 이달에만 벌써 5건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2003년 발생하기 시작해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철새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철새 도래 시기가 되면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하는 게 사실상 기정사실처럼 됐습니다. 네. 그래서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본부에 따르면은 지난 17일에 충북 영동군 소재 4천여 마리 정도 규모의 정우리 농장에서 H5형의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이 됐고요. 앞서 16일에는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 여기에는 농식품부 밝히기로는 한 27만 마리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도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이 돼서 초동 방역 조치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발생이 더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15일이었습니다. 평택 산란계 농장이 있고요. 12일에는 부안에 있는 유경 오리 농장, 그리고 9일에는 화성에 있는 유경 정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달 들어 발생한 게 총 5건, 그래서 이 중에 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9월과 10월에도 파주와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건까지 포함하면 총 7건이 가금 농장에서 지금 발생한 겁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이진우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겨울 철새가 날아오는 그 시기가 되면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야생 조류에도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7일자 기준인데요. 농식품부가 밝힌 데 따르면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게 검출될 건이 모두 8건으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그리고 부산, 광주 등으로 사실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유형도 H5N1형부터 해서 N6, N9형까지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올 7월이었습니다. 세계 식량기구하고 세계 동물보건기구 등에서 올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 경고한 바도 있었고요. 특히 고병원성 말고 저병원성 바이러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또 한번 난리가 나지 않았나요? 그 계란이 그렇습니다. 모자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달걀을 수출할 정도로 상황이 우리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 이때를 이제 동절기로 보통 보는데요. 한 주기로 보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건이 305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6,233만 마리 정도의 가금이 살처분됐고요. 네. 우리 가까운 일본도 51건 발생해서 922만 마리 가량이 살처분이 됐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또 계란을 좀 수출할 수 없냐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맞아요. 또 우리나라도 당시에 계란이 좀 부족해서 많은 양을 수출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당시는 하여튼 전 세계에서 남는 계란을 미국이 모두 수입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돌고 됐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우리도 이게 만약 이제 안 좋게 계속 확산이 되면은 계란값도 오를 테고 어려워질 텐데 농가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차례 발생을 하면은 또 보상금도 감액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으로 감액이 됩니다. 이게 가축 보상 평가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발생을 하면은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20%가 감액이 되고요. 5년 이내에 2회가 발생하면은 추가로 20%, 3회면은 추가로 50%, 그리고 4회면은 추가로 80%가 감액이 되는데 앞서 일단 발생하면 20%가 깎인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총액으로 따져보면은 2회는 40, 3회는 70, 4회는 100%. 그러니까 4회 발생하게 되면은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이라면은 재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지난 16일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이 바로 5년 내 3년에 해당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계속되면 안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포유류로 전파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젖소와 이제 포유류 등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 2018년부터 돼지와 개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고양이 젖소 등으로 예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농식품부와 질병청 그리고 농진청 등이 공동으로 동물 단계의 인수 공통질병 대응 TF 운영에 들어갔고요. 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업을 통해서 중장기 국가 예찰 프로그램을 지금 좀 마련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더 확산되면 안 될 텐데요. 철저히 대비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장철입니다. 올해 김장비 조사 결과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4인 기준으로 배추 20포기 정도를 기준으로 본 건데요. 무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총 14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36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7일 기준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20만 1,000원 정도 그런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네.
농축산물 지금 할인 지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추와 무 같은 경우가 각각 10에서 24% 정도 내렸고, 배나 새우젓, 소금 등의 부재료도 전년 대비해서 28, 8,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장 담그는 집은 어떻습니까? 이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당연히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경연이 엠브레인 리서치가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 이게 전년에는 64.5% 정도였는데 이보다 조금 떨어진 62.3%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상품으로 나온 김치를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전년 29.5에서 32.5%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이제 직접 배추를 절이는 것보다는 절인 배추를 구매해서 김장을 하는 비중도 늘고 있는데요. 절인 배추를 쓴다는 비중이 58.9%, 반면에 신선 배추를 쓴다는 비중은 38.7%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사드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6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지식담원과 이시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책과 사람과 삶의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사실 요즘 드라마나 방송, 영화업계에서는 이 기업이 가져온 변화 때문에 거의 생존 게임 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또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크게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책은 그 중에서도 이 기업의 문화와 관계된 그런 책이에요. 오늘 알아볼 기업이 바로 OTT 업체 넷플릭스고요. 네. 오늘 책은 그 넷플릭스에서 직접 근무를 한 한국인이 쓴 넷플릭스 인사이드라는 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이 OTT로 영화나 드라마들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떤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 밖으로 잘 알려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다른 빅테크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에서 근무했다라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넷플릭스에서 일어나는 사람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포럼 같은 데 가도 발표자들은 메타에 있던 누구, 구글에 있던 누구인데 넷플릭스에 있던 누구는 없어요. 네, 그게 정보 다루는 사람 좀 숨어서 분들은. 근데 그런 거보다도 네. 저는 예전에 어떤 포럼 가서 국정원 출신 누구도 봤거든요. 그런 분도 보는 넷플릭스 출신은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더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의 직원 수만 봐도요. 전 세계 그 알파벳이라는 모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직원 기준으로 한 2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퍼져 있는데도 전 세계의 직원 수가 14,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 10,000명 정도였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그러니까 이 알파벳과 치면은 이게 13분의 1, 14분의 1 수준이잖아요. 네. 게다가 아마존 같은 기업은요. 전 세계 직원 수가 15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럼 100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가 그 중에서도 한국인 직원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코리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출신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희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 책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몇 년 전에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쓴 규칙 없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히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넷플릭스 문화가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독특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규칙 없음을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그게 진짜로 실무단에서도 그게 지켜질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오늘 책이 바로 그렇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그게 실현되는지 진짜로 실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실제로 실무진이
실제 넷플릭스에서 근무한 이야기 이런 거라서 조금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책을 쓴 분은 누구예요? 네, 이분은 서보경 작가라는 분인데 아, 우리나라 분이네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다가 서보경 작가에서 저는 그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씩씩한 남성분이었고요. 네. 보경 씨. 그렇죠. 네. 경영 컨설턴트로 한 10년 정도 동북아 마케팅 전략 관련 업무를 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마케팅 사이드를 한 2년 반 정도, 3년 정도 담당을 했고요. 이후에는 홍콩 자산운용사에서 뭐 셀사이드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애널리스트로 또 일하면서 K-드라마, K-팝, 게임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한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뼈가 굵은 그런 분인데 이분이 넷플릭스에 입사하게 된 상황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신이 넷플릭스에 지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지원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스카우트된 건가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2019년 석가탄신일에 기억을 하더라고요. 석가탄신일에 싱가포르 넷플릭스 HR 쪽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대요. 네. 근데 자기는 지원한 적도 없는데 뭐 넷플릭스 인사팀이다 하는데 또 영어도 그렇게 유창한 영어가 아니잖아요. 인도식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처음에 전화를 받자마자. 네.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또 얘기 진행하다 보니 그건 아니구나를 알았대요. 네. 일반 기업은요 헤드헌터를 많이 쓰잖아요. 이 스카우트 그쵸. 할 때는. 근데 넷플릭스는 직접 인사팀이 연락하는 경우들이 더 많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헤드헌터를 쓰게 되면 일부지만 어떤 헤드헌터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좀 잘 안 맞아도 추천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을 좀 이렇게 성사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핏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우리는 급여나 처우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연락하면 대부분 오고 싶어 한다. 굳이 헤드헌터를 써가지고 뭐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지원한 적이 없는데 연락이 왔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저한테도 연락이 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이 방송 듣다 보면 혹시 모르죠. 네. 자, 급여 근데 처우가 좋다라고 이제 본인들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데 네. 도대체 얼마길래 이게 뭐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 얘기 들으시면 아마 연락을 더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규칙 없음이란 책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표가 직접 쓴 그 책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거든요. 연봉에 관련해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느 개발자가 연봉 협상 기간에 자기가 자기 보스한테 한 이 정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원래 받던 것보다 1.5배 정도를 높게 불렀대요. 그리고서 되게 소심한 스타일이었는지 집에 와서 네. 1.5배나 부르다니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후회를 했다라는 거죠. 네. 야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에 가보니까 보스가 잠깐 와보라고 큰일 났다. 딱 갔더니 보스가 누구씨 그 지금 받는 연봉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칭을 해보니까 그 누구씨 같은 경력과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가진 사람한테는 그 1.5배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2배 정도를 주는 게 맞다고. 오히려 요청한 것보다 많이 그 줬다는 이상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가 쓴 글에 있어서 좀 되게 멋지긴 한데 이게 진짜일까라고 했는데 이분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서보경 씨, 네. 서보경 작가. 네, 그렇죠. 네. 보경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스카우트 됐을 때 그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연봉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원래는 컨설팅 업체에 있다가 이런 데 가면 조금 한 0.9, 0.8 정도로 좀 낮게 간대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뭐 그냥 내부 테이블대로 주세요. 어차피 뭐 다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 HR이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그 비슷한 부분에서 그 비슷한 연봉들을 좀 알아봐 달라. 한 5개 정도 데이터를 달라. 그래서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섭섭하진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일단 끊었대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줬더니 나중에 HR이 그 원래 주신 데이터와 인센이나 추가 금액 해가지고 지금 네가 받는 것에 2배를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 사람이 끊을 때 거봐 내가 섭섭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경험한 얘기 아니라 이제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를 그렇죠. 측에서 이제 네. 밝힌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회사의 공식적인 철학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직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친숙한 사람도 있고 내 어떤 자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 돈 한 1.12배 받는다고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후회가 전혀 들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저도 뭐 이제 콘텐츠 업계에 네. 이제 오래 근무하면서 느낀 거지만 부럽기도 하지만은 네. 이렇게 많이 줄 때는 후하게 줄 때는 네. 분명 그 후과가 혹독한 그렇죠. 그게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또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서보경 작가도요. 연봉을 그렇게 많이 준 이유를 바로 그 출근을 할 첫째 날 알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출근했는데 그 동부가 그 지사에서 네. 출근했는데 두 책상 건너서 그러니까 출근하는 날 두 책상 건너서 팀이 있었는데 그 팀 전체가 AI로 대체되면서 나가는 상황을 바로 목격을 했대요. 네. 근데 보통 회사라면 다른 부서로 이제 재배치 전환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게 좋은 말로 이제 프로팀처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프로야구 팀에서 유격수 포지션이 있었는데 네. 더 잘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원래 있던 유격수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사람도 어디 가서 주전급이기 때문에 후보를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유격수니까 운동 능력 좋으니까 이루수로 보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루수도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수는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정리하는 그런 원칙이 실제로 작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은 굉장히 분명한데요. 확실하게 자신의 일에서 성과도 나야 된다라는 거. 요즘 김 부장 들어가는 모 드라마 보면서 맞아요. 가슴이 참 짠한데 이 얘기 들으니까 맞아요. 더 막 저도 동년배로서 근데 그런 김 부장은 그래도 자기 일은 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보면 약간 정말 극소수긴 한데 월급 루팡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찔리는데요. 정말 찔리는 네, 눈초리라고 저 이번 주에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위안은 네. 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일을 5시 와서 이렇게 일도 하고 네. 그러신 분들은 확실히 성과가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 거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엔 이러면은 그런다고 해서 뭐 더 파격적인 보상을 하거나 더 인센을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그런 걸 해주는 대신 조금만 잘못해도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이 마인드가 그렇대요. 우리는 4대 보험 받는 프리랜서 독립 사업자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완전 프로팀 구조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아마 이런 구조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결국은 뭐 직장에 속해 있더라도 뭐 개개인이 경쟁력을 가져야지 네.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이제 맞습니다. 아나운서들만 봐도 조직 안에 이제 아나운서실이라는 조직이 있지만은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또 뭐 선의의 경쟁 상대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개인 사업자처럼 네네. 뭐 그런 약간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직장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회한에 젖은 듯한 그런 눈가도 촉촉해. 그러니까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그 설명을 더 듣고 싶은 게 네. 회사가 프로팀 구조가 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좀 얘기를 네.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이미 10여 년 전쯤에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회사는 임원과 브랜드만 남게 된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붙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거에 필요한 게 뭐 개발도 해야 되고 제조도 해야 되고 유통 마케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PM이 하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회사 직원이고 임원인 거예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그렇죠. 거. 네. 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매니저는 각각의 파트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최적화한 다음에 그걸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그 스마트폰 처음 만들 때 사실은 디자인만 거기 그 회사에서 했지 다른 거는 전부 다 외주를 맡겼잖아요. 개발 뭐 제조 심지어 거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띵크 디퍼런트라는 그 마케팅 용어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다르게 생각하라. 스티브 잡스의 네.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다들 그런 줄 아는데 그게 마케팅 회사가 낸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요거 좋은데라고 선택을 한 것뿐이죠. 하긴 뭐 혼자 다 해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PM 역할. 그래서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합 집산하는 구조가 된다. 이런 예측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넷플릭스는 그런 구조를 이제 구현을 한 건데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유통업처럼 뭔가 생산 라인도 가져야 되고 그런 무거운 산업이 아니잖아요. 콘텐츠니까 좀 비교적 가벼운 산업, 인력 그 베이스다 보니까 이게 좀 쉽게 적용이 된 건데요. 이제 AI 덕분에 기업 구조의 경량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점점 다른 산업에도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방송업계도 그렇고 출판사에서도 요즘 많이 그런다 그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최적의 인력들을 모시고 와서 일을 하는 형태의 그런 말씀하신 프로젝트 맞습니다. 형태를 네.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넷플릭스 하면 또 이제 유명한 게 공평하고 네. 냉정한 피드백 그쵸. 문화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피드백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입사를 하고 한 달 뒤쯤에 영화나 드라마 덕후 출신 선배가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선 좀 바삭하신 분, 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로 부르더니요. 너는 이 업을 너무 모른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찔리는 말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애널리스트라든가 컨설팅을 하다가 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잘 모르는데 또 자기가 온 첫째 날 이렇게 쫓겨나는 걸 본 사람이 한 달 있다가 야, 너 이거 너무 모르는데 이런 얘기 들었다라고 하면 위축되잖아요. 완전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대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배의 이야기는 너는 어차피 전략과 비즈니스 때문에 스카웃된 사람이니까 업에 대한 디테일은 이제 우리가 아니까 거기 네 걸 잘해. 그런 얘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좋게 해석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완전 심쿵, 다른 의미의 심쿵 그런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회의에서 피드백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1대1 피드백으로는 그런 어떤 냉정한 피드백을 받았고요. 회의에서 피드백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왔으니까 의욕이 넘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지율 개선 회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해지를 어떻게 하면 좀 못하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한국에서 해지를 어렵게 하는 갖가지 기법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막 신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의욕을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바로 선배가 끝나고서 너 좀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피드백을 주는데 일단 두 가지. 첫째는 우리는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로 승부를 해서 회사에 여기에 남아있게 하는 거지 이거 어렵게 해가지고 열받아가면서 남아있게 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런 게 하나 첫 번째 피드백이었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조를 모른다. 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그 리텐션 계속 있게 하는 전문가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냐? 이거 다 어딘가에서 다 해보고 온 사람들이다. 거기서 네가 지금 말하자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하고 있으니 네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인지 한 3번은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회의 끝나고 바로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로가 공감이 없이 질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네. 큰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나를 미워서 하는 말인지 나를 네. 생각해줘서 하는 말. 근데 이 서봉경 작가는 넷플릭스에서 일하면서 뭐 상처받은 경우는 없답니까? 근데 그 피드백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훈련이 돼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도 그래서 이런 거에 약간 감명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피드백을 세게 하시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렇죠. 이게 수법이었군요. 네. 근데 굉장히 좀 진실되게 그 감정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일단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야야야 봐봐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나중에 듣는 사람도요 끝나고 나서 야 이분이 이렇게 바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구나. 네. 그 개선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화된 피드백 문화는요, 사실 회사도 그렇지만 오히려 가족 관계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가족 관계에서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잘하십니까? 저도 못하니까 이제 여기에 찔려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잔소리부터 나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 달라 그러면 그래도 처음엔 좀 통하지 않을까요? 계속 그러면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까울수록 쉽지 않은 게 이런 네. 것 같은데 감정이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들어달라. 네. 네. 굉장히 감동적인 네.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넷플릭스 기업 문화 중에는 이제 키퍼 테스트라는 게 유명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키퍼 테스트
그 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유지하다, 맡겨놓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인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 입장에서 밑에 사람을 내가 팀장 또 매니저라면 이 직원이 회사를 떠난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잡을 것인가를 물어봐서요. 스스로 생각해봐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책에서는 그 리드 헤이스팅스 책에서는 네. 그러면 먼저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심하잖아요. 먼저 나가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이벤트도 없었고 이슈도 없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굳이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해도 안 잡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나가라고 하니까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나 봤더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좀 못하고 있으면 계속 이제 성장의 관점에서 뭐 자꾸 피드백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런 기회를 주긴 준대요. 근데 네. 그런 기회의 속도와 횟수는 다른 회사보다는 훨씬 타이트하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잘못하면 왜냐하면 매니저가 좀 필요 없는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친분 때문에 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변의 360도 평가로 또 드러나서 매니저까지 같이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능력으로 철저히 평가받고 또 평가를 한다. 이게 가능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대신 이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겠죠. 대신 상사의 눈치와는 상관없이 내가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나타내면 또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능력이 있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규칙 없음이라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넷플릭스의 최선의 선택이 되게 하라.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출장비 규정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출장을 갈 때 비즈니스를 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내 컨디션이 최고로 유지돼서 좋은 회의 결과를 내기 위해선 비즈니스를 탄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휴가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 가도 그럼 너의 어떤 그 충전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나중에 와가지고 또 좋은 성과를 낼 거면 괜찮다. 네. 휴가에 대한 규정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써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출장 갈 때 KDTX 고급칸을 타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여기는 그런 출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네, 그렇죠. 일을 잘하면 최선의 성과를 그렇죠, 내면 그렇죠. 네. 회사에서 인정을 해준다. 네. 네. 근데 정말 그렇게 휴가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한 그래서 달? 그래서 네. 궁금했거든요. 있대요. 있대요, 실제로. 특히 유럽이나 남미 쪽 사람들은 원래 좀 길게 쉬잖아요. 진짜 그쪽은 한 달 뭐 그렇게 휴가를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 성과로 말하면 되니까. 근데 또 휴가 가서 노는 건 아니고 어차피 콘텐츠니까 계속 뭐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일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한 달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광카피 쪽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떠나라 그랬는데 잘 가. 하고, 그쵸, 다녀와. 그쵸. 뭐 그 약간 이게 말이 뉘앙스가 달라. 정말 떠나게 되잖아요. 네. 어쨌건 뭐 조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네, 네.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선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인의식보다는 프로의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로서 그 팀에 있다. 그러면 팀의 우승이 가장 첫 번째지만 그 가운데 개인의 성적이나 실적 이런 것도 재계약의 근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승에 대한 어떤 지향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적 그 우승을 위해서 자기가 그 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도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연봉 많이 받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가서 받는 그 충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10시까지 오라. 그래서 10시까지 갔더니 자기가 제일 늦게 갔다는 거예요. 그 연봉 많이 받는 몇백억, 몇천억 선수들이 다 새벽 뭐 4시, 5시 와서 개인 훈련을 다 하고 10시까지 오라는 팀 훈련은 자기 훈련이 다 끝난 상태에서 팀의 전술을 맞춰보기 위한 거지. 이건 네가 알아서 해놓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10시에 와서 같이 훈련하고 막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또 자기도 그럼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요즘 우리 선수들도 개인 훈련하는 선수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퍼지니까 그래서 그 좀 비시즌이라고 하죠. 그때는 몸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프로로서 어쨌든 자신의 성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문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에 너무 모든 걸 다 바치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회사가 나한테
투자를 한다 싶으면 또 자연스럽게 일하려는 그 욕구가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 특징이요. 인재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도 그렇게 주는 거고 예. 또 하나 이 사람들의 만족도를 보니까 연봉은 두 번째다. 제일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연봉으로 사람을 모으다 보니 이 사람들 동료들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분야에선 이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으로 데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오늘은 뭘 배울까 설레는 마음까지 드는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소수를 모아놔서 그 일을 빡세게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1인당 매출액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1인당 매출 직원 1인당 매출이 한 40억 정도가 돼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구글 같은 경우가 그 다음인데 한 28억 정도가 되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가 11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인당 매출액이 6억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넷플릭스가 지금 아마존보다 1인당 매출액이 몇 배나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고성과자들을 효율적으로 모아놓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시사점이 많은 게요. AI가 도구 역할을 해줘서 여러 산업에서 개인들의 생산성이 한 10배 막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성과자들이 계속 필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고성과자들을 세팅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이제 AI 시대에 맞는 방향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같은 구조가 앞으로 곳곳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긍정적인 면이긴 한데 AI에 이제 네. 고성과를 낼 수 있는. 근데 네. 또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10시에 팀 훈련을 한다고 해서 10시부터 와서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자기는 4시부터 와서 개인들은 준비가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는 굉장히 보람된 한 주 그렇죠. 네. 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하기보단 자기가 먼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기업이 마련해주는 강연 같은 것들을 듣거든요. AI다 그러면 이게 뭐지라고 듣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오전에 오늘 그 AI 강의가 있어요. 기업 강연이 네네. 있는데 그러면서 그걸 잘 들으면 와 보람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알고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거라도 열심히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걸 알려주기 전에 먼저 개인이 준비를 하고 그런 능력들을 발휘해야 된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넷플릭스 인사이드라는 책 살펴봤는데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시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당근이었습니다. 네 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0376님 당근 적어주셨고 5100님 그리고 7447님 당근이요. 아삭아삭만 달큼 맛있는 당근 우리 애들이 잘 먹어주면 좋겠는데 밥 먹을 때마다 곤란하네요. 안타깝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3236님이 또 당근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이 네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또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오늘 아침 밀라디오 윤인구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